2026년 4월 스페인의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한 그림에 대한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얼마 전 마드리드에서 열린 회담에서 바스크 자치정부 지도부가 스페인 문화부 장관에게 피카소의 게르니카를 빌려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마드리드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에 소장 중인 이 작품을 게르니카 폭격 90주년을 기념해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2026년 10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전시하고 싶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처음부터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였습니다.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은 1992년 이 작품을 소장하게 된 이후 단 한 번도 외부 대여를 허용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빌바오뿐 아니라 바르셀로나, 뉴욕, 일본, 캐나다 등 여러 기관의 요청을 모두 거절해왔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게르니카의 상태가 너무 취약하다는 것. 작품은 과거에 수십 차례 말리고 펼쳐지는 과정을 겪으며 이미 표면 균열이나 물감층 분리 현상이 생겼고 이동하는 것 자체가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원래라면 안 됩니다 라는 답변 하나로 끝났을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정치권의 신경전으로 번졌기 때문입니다. 바스크 자치정부 수장 이마놀 프라달레스는 정부가 자신들의 요청에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자 스페인 정부는 프랑코의 시신도 무덤에서 파냈으면서 마드리드에서 빌바오로 그림 하나 옮길 용기도 없나요? 라고 비판하며 불을 지폈습니다. 이에 마드리드 시장 이사벨 디아스 아유소는 게르니카를 달라고 떼쓰는 건 맹목적이고 터무니없는 민족주의적 요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프라달레스는 다시 맞받아치며 게르니카는 바스크다라는 메시지를 내세워 지역 여론 결집에 나섰습니다. 며칠 동안 양측 정치인들의 원색적인 공방이 이어지며 분위기는 빠르게 과열되었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싸울 일인가 싶지만 바스크 사람들에게 게르니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스페인의 바스크 자치정부는 단순한 지방정부가 아닙니다. 스페인에 속해 있긴 하지만 1978년 도입된 스페인의 자치주 제도를 통해 교육, 의료, 세금 정책까지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그들만의 언어도 있는 매우 강한 자치권을 가진 지역입니다. 그리고 바스크의 도시들 중에서도 게르니카는 바스크인들에게는 의미가 큰 곳입니다. 수백 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새로 선출된 바스크 지도자들이 지역의 자유와 자치를 수호할 것을 맹세하는 게르니카의 나무가 있는 곳이거든요. 이렇게 상징적 수도나 다름없는 게르니카에 대한 무자비한 폭격 사건은 이들에게는 탄압의 악몽, 집단적 상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다룬 피카소의 이 그림은 바스크인들에게는 사적인, 감정적인, 지역적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르니카 대여를 요청한 자치정부 수장 이마놀 프라달레스는 바스크의 자치권 확대를 지향하는 정당, 바스크 국민당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프라달레스에게 게르니카를 빌바오로 가져온다는 계획은 지역 문화부흥의 차원이 아니라 역사적 상처를 치유해 공동체 결집을 이루고 바스크의 자유와 자치의 힘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상징적인 몸짓이었던 것입니다. 반면 이를 비판한 마드리드 시장 아유소는 국민당 소속인데 스페인 국가통합, 중앙정부 권한 강화를 선호하는 보수 성향의 정당이죠. 결국 이 싸움은 단순히 그림 한 점을 빌려주느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자치주가 공존해온 스페인의 태생적 정체성, 그리고 지역 자치권 강화와 중앙 집권화 지향 세력 사이에 오래된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사건에 가까웠습니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와 사회노동당 정부는 이 싸움의 중간에 낀 처지가 되었습니다. 바스크 지역 정당들의 지지에 의존하는 입장이라 이를 딱 잘라낼 수도 없었고 제1야당과 마드리드 시장의 입장을 무시할 수도 없는 애매한 처지였죠. 결국 산체스 총리는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고 스페인 문화부에
판단과 결정을 맡깁니다. 그리고 2026년 4월 7일 문화부 장관 에르네스트 우르타수는 바스크 정부의 게르니카 대여 요청을 공식적으로 거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작품의 보존과 보호가 그 이유였습니다. 바스크 지역의 역사적 상처로 남은 그날, 게르니카에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스페인에서 1937년은 공화 정부를 지지하는 공화파와 군부 반란 세력인 국민파 사이에 스페인 내전이 한창이던 시기였습니다. 4월 26일 월요일, 게르니카에는 장이 열리는 날이었고 주변 지역 사람들까지 시장에 모여들어 평소보다 훨씬 붐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시간, 갑자기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건물들이 무너지고 곧이어 곳곳에 불이 붙었습니다. 폭격은 단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약 4시간 동안 이어진 공습 끝에 도시의 4분의 3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게르니카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지만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공화파의 통신 요충지였고 프랑코의 국민파가 스페인 북부 바스크 지역으로 진격하기 위해 반드시 뚫어야 하는 방어선 가운데 하나였죠. 프랑코는 스페인 북부 점령을 위해 이 지역의 도로와 교량을 파괴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세력을 잡기 위해 프랑코의 지원이 필요했던 나치 독일과 파시스트 이탈리아가 행동에 나섰습니다. 독일 공군의 콘도르 군단, 이탈리아 공군의 군단 항공단이 연합해 폭격을 실행한 것입니다. 이때 사용된 폭격기들은 이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활용될 신형 무기들이었습니다. 폭격 이후 마을로 진입한 군인들은 희생자들을 광장에 모아 불태웠다고 전해집니다. 정확한 희생자 수는 끝내 확인되지 못했지만 수백 명 규모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게르니카 폭격의 참혹한 현장은 곧 여러 해외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당시 파리에 머물고 있던 피카소 역시 프랑스 신문 리마니떼에 실린 흑백 사진들을 통해 자신의 고국에서 일어난 참상의 모습을 접하게 됩니다. 당시 피카소는 개인적으로도 심경이 복잡한 시기였습니다. 타고난 바람기 탓에 혼란스러운 사생활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었던 때였거든요. 그리고 작업에 대한 압박도 큰 상태였습니다. 스페인 공화파 정부가 파리 만국박람회 스페인관에 전시할 작품을 피카소에게 의뢰했는데 몇 달째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출 기한이 2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캔버스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게르니카 폭격 소식을 접한 뒤 피카소는 갑자기 엄청난 집중력으로 박람회 전시작품 작업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기존의 기획들은 모두 없고 새로운 주제로 그림을 구상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50점이 넘는 습작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캔버스 위에 밑그림을 그리고 물감을 칠하고 끝없이 수정하며 완성도를 높여갔습니다. 그해 파리 만국 박람회에서 피카소의 이 대작 게르니카가 대중들에게 처음 공개되게 됩니다. 불과 2달 전에 일어난 끔찍한 폭격 사건, 그 참극이 일어난 작은 마을의 이름을 제목으로 붙인 그림. 높이 약 3.5m, 너비 약 7.8m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의 이 작품 앞에서 사람들은 압도당하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큐비즘과 표현주의, 초현실주의 양식이 섞인 이 그림은 시간을 들여 찬찬히 뜯어볼 때 부분 부분의 형상이 읽히기 시작하고 마침내 전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한번 같이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림 왼쪽의 황소는 프랑코 국민파를 상징합니다. 꼿꼿이 선 꼬리, 뾰족한 귀, 초점 없이 노려보는 시선에서는 통제되지 않는 무식한 악인에게서 느껴지는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심장이 없는 잔혹하고 악랄한 짐승처럼 그려졌습니다. 그림 중앙에 있는 말은 스페인을 상징합니다. 다리 하나를 꿇은 채 배는 난도질당에 갈라져 있고 몸은 뒤틀려 있으며
벌린 입 밖으로는 딱딱하게 굳은 혀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림 왼쪽 아래에는 죽은 남자의 목과 두 팔이 잘려 떨어져 있습니다. 한쪽 팔에 흩어진 손가락들은 무력하고 어설퍼 보입니다. 초점 없이 굴러가는 눈알, 열린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피카소는 남자의 콧구멍과 차가운 철 말발굽 밑판을 함께 드러내 쓰러진 남자를 위에서 보는 시점과 아래에 깔려있는 시점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동시에 느껴지게 만듭니다. 잘린 다른 한 팔은 부러진 칼을 굳게 움켜쥐고 있습니다. 기습 공격에 맞선 젊은 공화주의자의 절망적인 마지막 방어의 몸짓입니다. 하늘을 향해 울부짖는 이 엄마는 이 그림에서 우리를 가장 비통하게 만드는 인물입니다. 눈과 콧구멍은 눈물의 모양으로 변형되었고 혀는 마비된 듯 굳어 있습니다. 그녀는 죽은 아이를 간절하게 안아올리고 있지만 아이는 봉제 인형처럼 축 늘어져 있습니다. 그림 오른쪽에는 세 여자가 묘사되어 있는데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여자는 경악한 표정으로 석유 램프를 방 안으로 들이밀고 있습니다. 아래의 여자는 넋이 나간 듯 위를 올려다보며 몸을 앞으로 내던지듯 뻗고 있습니다. 애처롭게 호소하는 두 손은 아래로 늘어져 있고 상처난 커다란 발을 고통스럽게 질질 끌고 갑니다. 불타는 건물 창문에서 추락하는 듯한 여자는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림 위쪽 중앙에는 우리가 희망으로 읽고 싶은 형상들도 있습니다. 전구이자 태양이자 눈처럼 보이는 이 형상은 모든 것을 지켜보는 신의 눈 또는 생명의 근원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여자가 들고 온 석유 램프는 이 상황, 그러니까 진실을 밝히고 세상에 드러내는 역할을 할 것처럼 보입니다. 희미하지만 빛을 품고 있는 새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죽어가는 병사의 잘린 팔이 움켜진 주먹 위에는 작고 여린 꽃 한 송이가 피어 있는데 삶의 재생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어렴풋하게 기대하게 만듭니다. 사실 제목을 가리고 본다면 이 그림이 게르니카 폭격을 묘사한 장면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요소는 없습니다. 이 그림을 위해 그렸던 수많은 습작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카소는 처음부터 이 그림이 보편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직접적이고 설명적인 묘사를 의도적으로 피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작품의 제목을 통해서는 그림의 동기가 된 게르니카 폭격 사건에 대한 고발의 성격을 드러내긴 하지만 이미지 속에서는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를 피함으로써 그림이 하나의 사건에만 묶이지 않고 모든 형태의 폭력에 참혹함을 상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모티프는 동물과 사물로 상징적으로 표현되었지만 쉽게 읽히고 강렬하게 각인됩니다. 이 의도적인 모호함과 강렬한 시인성은 이 그림 속의 비극을 세계의 수많은 참혹한 장면들과 연결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황소는 프랑코일 수도 있지만 히틀러나 무솔리니 혹은 오늘날의 또 다른 권력자일 수도 있습니다. 죽어가는 말과 사람은 20세기 중반의 스페인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빈곤과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오늘날의 사람들일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한편 그림이 흑백으로 그려진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존재합니다. 슬픔과 고통, 죽음, 추모의 색이기 때문에 흑백으로 그리기를 선택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피카소가 사건을 처음 접했던 신문의 흑백 사진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 그림이 신문에 실려 널리 퍼지기를 바랐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있죠. 흑백으로 인쇄되더라도 원작의 모습이 크게 왜곡되지 않도록 의도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피카소는 작품 완성 이후에 이 그림의 도판을 적극적으로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피카소가 이 그림을 양식 표현 방식을 실험하는 과정에 가까웠던 그의 다른 작품들 중 하나가 아니라 전달되고 읽혀야 할 메시지로서 접근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강력한 힘과 보편적인 수용성을 가지고
최대한 멀리, 최대한 오래 퍼져나가기를 바랐습니다. 게르니카가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공개된 지 2년 뒤인 1939년, 유럽에는 본격적인 암흑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스페인 내전에서 승리한 프랑코 독재 정권이 출범했고, 이는 이후 무려 36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같은 해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며 제2차 세계대전도 발발합니다. 피카소에게 게르니카를 의뢰했던 스페인 제2공화국 정부는 사라졌고, 이 그림의 실질적인 통제권은 피카소에게 넘어갔습니다. 피카소는 이 작품을 절대로 프랑코 정권에 넘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공공의 자유, 민주주의가 회복될 때까지 그림을 스페인으로 반환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혼란 속에서 작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시 그림을 대여 중이던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가 계속 보관해주기를 원했습니다. 모마는 곧 특별전, 피카소 그의 40년 예술을 통해 게르니카를 공개했고, 전시 수익금은 스페인 내전 피난민들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이 전시에는 약 10만 명이 방문하며 크게 흥행했습니다. 이후 모마는 이 그림을 단순히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전시를 열고 관련 서적을 발간했습니다. 특히 1937년부터 1958년까지 약 20년 동안은 세계 여러 도시로 작품을 순회 전시를 통해 선보였습니다. 게르니카는 클리블랜드 미술관, 상파울루 비엔날레, 파리 장식미술관, 뮌헨의 하우스 데어 쿤스트, 암스테르담 스테델릭 미술관, 스톡홀름 국립미술관, 필라델피아 미술관 등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의 여러 도시를 돌았습니다. 게르니카가 세계 순회 전시를 돌던 이 시기는 파시즘의 폭주와 세계대전, 핵시대, 냉전체제가 차례로 세상을 뒤덮었던 격변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게르니카는 그 혼란 속을 여행하며 점점 더 강력한 상징성을 획득하게 됩니다. 전시에서 게르니카를 접한 사람들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민간인 학살의 이미지를 이 그림 위에 겹쳐보았습니다. 그렇게 게르니카는 다양한 장소와 맥락 속에서 단순히 스페인 내전을 묘사하는 그림을 넘어 전쟁과 폭력에 반대하는 보편적 상징으로 읽히기 시작합니다. (1958년) 세계 순회를 마치고 돌아온 게르니카는 이후 약 20년 동안 모마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두 번의 큰 영구 이동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순회 전시나 대여 이동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세계 곳곳은 오히려 게르니카의 이미지들로 더 빠르게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게르니카는 이제 물리적으로 찾아가야 하는 작품이라기보다 그 상징적 의미 자체가 더 중요한 아이콘이 되어서 시각물이나 예술품으로 복제되고 모방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게르니카의 이미지는 민간인 학살, 전쟁, 폭력에 반대하는 강력한 상징 언어가 되었습니다. 세계의 거리 시위와 집회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호출되었고, 세계 평화기구들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미지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1970년대부터 널리 퍼진 베트남 전쟁 반전운동의 대표 포스터에는 게르니카 속 죽은 병사의 이미지가 사용되었고, 1985년에는 UN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장 입구에 이 작품을 재현한 대형 테피스트리가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슬프게도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학살이 이어지고 있기에 요즘도 뉴스에서 어렵지 않게 게르니카의 이미지를 접하게 됩니다. 특히 가자지구 집단학살 규탄 시위에는 게르니카의 이미지가 주요한 상징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2025년 스페인 산세바스티안에서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게르니카의 울부짖는 엄마의 이미지를 담은 대형 현수막을 펼치고 가자지구 전쟁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죠. 한편 미술관의 진짜 게르니카 앞은 반전운동가들에게 중요한 활동 장소가 되었습니다. 베트남전이 진행 중이던 1970년에는 모마의 게르니카 앞에서 운동가들이
미라이 학살에 항의하는 유명한 반전 포스터 엔드 베이비즈를 펼쳐 보였습니다. 2022년에는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의 게르니카 앞에서 반전 기후환경 활동가들이 나토 대표단 방문에 맞춰 퍼포먼스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게르니카가 이렇게 오랫동안 반전, 반폭력 운동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 피카소가 정확히 의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 그림이 시대를 초월해 오랫동안 강력하고 보편적인 메시지를 널리 전달하는 힘을 잃지 않기를 바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9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그림은 사람들에게 저마다 자신들의 시대와 장소에 전쟁과 폭력의 참혹함을 떠올리게 하는 동시대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게르니카는 전쟁의 무자비한 파괴에 대한 고발, 불의에 대한 저항, 평화에 대한 염원을 담은 반전의 아이콘이 된 것입니다. (1975년) 프란시스코 프랑코가 사망하면서 그의 독재 시대가 드디어 막을 내립니다. 스페인에는 곧바로 민주화 이행기가 시작되었고 1978년 새 헌법이 제정되며 현재의 민주주의 체제가 점차 자리 잡게 됩니다. 이후 스페인 정부와 모마, 피카소 유족 사이의 협의 끝에 게르니카를 피카소의 염원대로 스페인으로 반환하기로 결정합니다. 작품 이동은 보안상 극비리에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1981년 9월 9일 밤, 모마의 운반팀은 3층 전시실 벽에서 게르니카를 떼어내어 캔버스를 필름으로 여러 겹 감싼 후 말아서 특수 제작된 운송 컨테이너에 넣었습니다. 그림은 비행기에 태워졌고 마침내 마드리드에 도착합니다. 프라도 미술관 별관이었던 부엔 레티로 궁에 소장되게 됩니다. 그렇게 게르니카는 피카소가 원했던 대로 민주주의가 회복된 스페인 땅을 처음 밟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피카소는 프랑코 독재 정권이 끝나기 2년 전인 1973년에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만약 스페인의 민주주의가 돌아왔고 자신의 그림이 민주주의 정부에 반환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아주 기뻐했겠지요. 어쨌든 게르니카가 마드리드로 오게 되면서 벨라스케스와 고야 그리고 피카소라는 스페인 미술사의 거대한 새 이름이 상징적인 작품들과 함께 한 도시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1992년 게르니카는 국립현대미술관인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재 작품이 걸려있는 레이나 소피아 본관 건물은 원래 마드리드의 종합병원이었는데 스페인 내전 당시 공습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장소에 이제 게르니카가 걸려있다는 사실은 꽤 상징적으로 느껴집니다. 스페인 북부의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비극을 그린 이 그림이 세계를 떠돌며 반전의 상징이 된 뒤 다시 스페인의 역사적 기억이 남아있는 공간으로 돌아온 것이니까요. 스페인을 방문하는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은 이제 거의 의례처럼 게르니카를 찾습니다. 2025년에는 특히 상징적인 방문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게르니카 폭격의 가해국이었던 독일의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의 방문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페드로 산체스 총리와 함께 게르니카를 감상했던 방문이었습니다. 한편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은 2023년에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게르니카 사진 촬영 금지 정책을 해제했습니다. 곧바로 사람들은 이 그림 앞에서 셀피를 찍고 온라인에 이미지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의 지도자들이 게르니카 앞으로 모여들고 또 게르니카의 이미지들은 방문자들을 통해 다시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그림이 처음 세상에 공개되던 순간부터 시작된 거대한 박동이 아직까지도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힘을 생각하며 최근의 게르니카 대여 논란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세계를 떠돌며 약해진 이 중요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싶어하는 미술관과 정부의 입장 역시 이해가 됩니다. 프랑코의 탄압을 겪었던 바스크 사람들이 피카소의 이 작품을
자신들의 역사적 상처이자 집단 기억의 상징처럼 여기며 강하게 반응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바스크 사람들이 자신들의 땅에서 이 그림을 직접 마주하는 경험은 분명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쩌면 이제는 이 작품의 물리적인 위치 자체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이동이 가지는 상징성보다 이미 이 그림이 전 세계에서 수없이 목격되고 해석되고 이야기되어 온 상징성이 훨씬 더 거대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